AI 기술이 의료계 전반으로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정형외과는 다른 진료과랑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뭐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 무조건 정확하게 이 포인트들을 다 체크한다는 거죠. 제가 좀 곤란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최첨단 자율수술 로봇.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정밀하게 뼈를 깎지만 가끔 시스템이 블루 스크린이 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휴먼. 하지만 30시간 연속 수술로 후유증으로 손을 아주 미세하게 떠는 명의. 요즘 의료계 뉴스를 보면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게 실감납니다. AI가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 의사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이야기죠. 단 몇 초 만에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사람이 따라가기 힘든 정밀함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는 시대. 오늘 AI토피아에서는 AI가 바꿔가고 있는 의료 현장의 모습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계신 두 분의 지식텔러를 모셨습니다. 노두현 교수님과 김성환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이자 의료 AI 스타트업 코넥티브를 이끌고 있는 노두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디지털 혁신을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정형외과 김성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이 의료계 전반으로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정형외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하필 정형외과였을까? 의료 AI 변화가 다른 과보다 정형외과에서 더 드라마틱하게 체감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정형외과는 다른 진료과랑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뼈와 인대를 다루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역학을 다루다 보니까 모든 구조물들이 기하되고 수치와 길이, 각도로 다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을 할 때 더 이제 쉽게,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스케일이 그래도 어쩌면 굉장히 딱 직관적으로 좀 다가오는 분야라는 거죠. 또 AI 특징이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어쩌면 좀 찍어놓은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미지 같은 것들? 정형외과는 측정하는 게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AI 연구 이전부터 어떤 측정법이 좋냐, 어떤 측정법이 나쁘냐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측정이라는 것에 한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난 몇십 년간 축적된 엑스레이 정보들 그리고 그에 맞는 환자 정보들 그리고 저희가 환자의 움직임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보행 데이터라든지 MRI 데이터라든지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제일 게 엄청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 환자들이 출시가 되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웃컴이랑 연관되다 보니까 의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외래에서 쓰였을 때 효과가 잘 증명되는 굉장히 그런 걸 적용하기 좋은 이제 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형외과에 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첫 번째 관문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진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엑스레이인데요. 단 몇 초 만에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기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숙련된 전문의도 꽤 시간이 걸리는 판독. 대체 어떤 원리로 그렇게 순식간에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AI 기술 중에서 현재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 기술인 CNN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건데 전문의가 이제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하지에서 대략 한 30포인트를 일일이 찾아서 이제 점을 찍어서 그 점 사이 각도를 측정하는 수작업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AI는 그런 것들을 랜드마크를 고관절, 뭐 슬관절, 그다음에 발, 족부, 족관절 분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특징적인 랜드마크들을 주변 뼈의 영상과 콘트라스트를 줘서 그 점들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학습 과정을 거치면은 점점 고도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환자들마다 굉장히 변형이 심하고 엑스레이가 굉장히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고도화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단축되고 그래서 문제 정의를 굉장히 엔드 투 엔드로 저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들의 수고를 확실히 덜 수 있는 그런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찍고 나서 사실은 이제 뭐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각도가 이제 정상 상태에서 어긋난 게 바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을 어디까지 정해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대규모 스터디도 많이 없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1000장, 2000장, 만장을 이제 오류 없이 누구나 일관되게 재기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예, 근데 이제는 AI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니까 10,000명, 20,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고 심지어 현재는 그 환자들을 축적된 데이터 10년, 20년 뒤에는 이 환자들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서 예전에 몰랐던 것까지 이제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가 정말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데이터는 충분한가요?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는 EMR이나 그다음에 영상 저장 시스템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한번 오시고 다시 오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오시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이 잘 돼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AI가 막 발전을 하면 어떤 환경에서 찍어도 약간의 어떤 명확한 근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거가 요즘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엑스레이라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3차원의 뼈의 영상을 2차원에 투영시켜서 이제 찍는 거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찍는 각도에 따라서도 그 변화 폭이 있는데 그 변화 폭을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한 연구는 이제 고해상도 CT를 가지고 2D 엑스레이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고해상도 CT는 3차원이니까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를 이제 여러 의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AI로 측정을 했을 때 돌리는 각도에 따른 오차율이 몇 % 되는지 그런 것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원별로 프로토콜이 다른 것들을 추후에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지점이 약간 30곳이 넘는다. 네. 여기를 다 봐야 되는데 근데 AI는 뭐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 네. 무조건 정확하게 이 포인트들을 다 체크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와, 네.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질도 높고 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게 엑스레이로는 안 나오는 게 MRI로는 꼭 나오는 게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MRI가 좀 비싸지만 또 찍지 않습니까? 네, 요것도 이제 AI가 잘하나요? 네, 제가 연구했던 이제 그 과제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에서 동반되는 병변이 이제 내측 반월 연골판의 후각부 이제 뒤쪽 부분이 이제 파열이 되는 병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MRI에서 진단율 자체가 한 70에서 75% 정도 전문의들이 진단을 했을 때도 그 정도의 진단율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구했던 인공지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환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또 어느 정도 지금 그 십자인대 파열 정도가 심한지 또 다른 엑스레이나 또 다른 이제 정보들 환자가 센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지 그냥 달리다가 다쳤는지 이런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그 진단을 예측을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영상만 보고 영상의학과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더 개선된 진단율을 보였다는 데서 저희가 그런 의의가 있었고 이제 그런 진단을 찾게 되면은 저희가 수술 플랜을 짤 때 저희가 이 뒤쪽 부분을 볼 거냐 그리고 파열이 있으면 그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다시 볼 거냐 그런 부분들의 수술 계획을 짜는데 우리가 이러한 모델들이 도움이 또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진단이 아무리 정확해도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뭡니까? 긴 수술. 이제는 내 무릎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덕분에 이런 말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술실에 찾아온 변화 그리고 환자분들의 실제 반응 이거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정보를 뭐 지금처럼 많이 알고 들어가진 않았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그랬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되게 많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3D 기술,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거의 계획을 많이 세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술장 내에서의 변수가 상당히 이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데 일종의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 저희가 수술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 예를 드리면은 저도 방금 전에 수술을 하고 왔는데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이제 3차원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뼈의 이제 형태를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술장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연구 조직의 정보들을 같이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우리가 뼈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이 정도의 아웃컴을 얻겠다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예측을 해봤더니 여전히 좀 부족한데 그러면은 연부 조직에 대한 어떤 프로시저를 좀 더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결과를 얻고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예전에는 우선에 이제 열고 어떤 프로시저를 하고 보자였을 때는 결과 값들이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인별로 수술을 우리가 되게 굉장히 핏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다 다르니까요, 또.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개인별로 여러 가지 모형이라든지 이제 연부 조직 정보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개인별로 핏하게 딱 맞출 수 있어서 옛날보다 이제 이런 결과들이 훨씬 더 좋아졌죠.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 야, 이게 실제 환자 개개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도현 교수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이러한 수술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나만을 위한 정밀 의료까지도 확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가 어떤 진단을 받을 때는 그 진단을 받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3년 뒤에 가장 좋을 것이냐, 5년 뒤에 가장 좋을 것이냐, 내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그렇죠. 내 환자들 개개인의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이 수술을 선택을 했을 때 혹은 비수술적 수술을 선택을 했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개개인별로 예측을 하는데 디지털 트윈의 정밀 의료에 가장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델을 만들다 보면은 환자가 나이가 또 바뀌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치료법들이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치료가 또 지금은 최선의 치료가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예측이 되는 게 바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정밀 의료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부터 나의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에 많이 보내놓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예. 데이터들이 질환별로 많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장기 추시 결과가 또 이렇게 잘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의료 이제 환경에서 지금 이러한 환자들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충분히 쌓이고 또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네, 자, 진단이라는 지도로 수술 경로를 완벽하게 그렸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대로 올라가 봐야겠죠. 우리 노 교수님, 수술 로봇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자율 수술을 하는 레벨 이런 게 좀 나눠져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이제 5단계로 나누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1, 2단계 이제에 해당을 합니다. 자율이라는 기능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으로 의사분들 이제 수술할 때 보면은 이제 콘솔에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저기 있는 디바이스에서 이제 작동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미래에는 아마도 좀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직접 수술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 이제 저자분들이 이제 일저자 우리나라 분인데 돼지에서 그 복강경 로봇을 통해서 담낭 절제술을 자율로 했거든요. 8케이스를 모두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 핵심 프로시저가 18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람이 하는 그런 프로시저들을 모두 다 배워서 모방을 해서 근데 이제 돼지도 이제 사람처럼 여러 가지 이제 변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변이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해가면서 수술에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사람에 적용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기술 개발은 하나둘씩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격 수술, 일종의 로봇을 이용한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손끝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정밀도가 좀 떨어지겠죠? 아닙니다. 그게 그런 다빈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밀도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굉장히 확대해서 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만큼 움직일 때 저 로봇은 정말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사람은 이제 뭐 손이 떨린다든지 혹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 행동을 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컨트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수술하는 인공관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수술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각도 같은 것들이 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형외과는 각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로봇으로 하는 경우에는 로봇이 고장 나지 않는 한
이론적으로는 0.5mm 이내의 이제 정밀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술이 안정되게 할 수 있고 사람 손이 잘못 삐끗 나가는 걸 딱 막아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컴퓨터 이렇게 컨트롤할 때 마우스 감도를 굉장히 낮춰놓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막 이만큼 움직여야지 마우스 이만큼 움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동작을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오.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예. 그런 발언했지 않습니까? 3년 내에 외과에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3년 내에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연구의 이제 시작들이 이제 아까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언스 연구 같이 의사가 하는 특정 행동들을 상당히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시퀀스가 쭉 넓어지면 이제 완전 자동화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이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따라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수술이라는 거는 사람 몸속이 뭐 정해진 어떤 도로, 어떤 우리가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매번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건데 어떻게 이제 매번 새롭게 길을 배워서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천행 이제 무릎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사전에 파악한 길에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되겠고 그 길을 AI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릎 사이즈가 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자동 설정을 하고 그리고 무릎 형태에 맞춰서 커팅 앵글을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수술장에서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보정을 해서 그걸 이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자율 수술 로봇이다 이러면은 이 친구들도 예를 들어 관측하는 데이터 정보는 그냥 시각 정보, 카메라 센서 하나인가요? 아, 예. 그게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른데 달라요. 예. 네. 대부분은 이제 시각 정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하드 티슈들, 뼈랑 인대 이런 것들은 연부 조직 정보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수술이 저희가 보는 것을 뭐 꼬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느껴서 그 연부 조직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율 수술이 나중에 된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손에 감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센서들이 따로 이제 있어야지 말씀하신 자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아직은 자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안 갖고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촉각 센서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어쩌면 자율주행보다도 훨씬 어려운 기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또 생명과 직결돼 있으니까 굉장히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똑똑한 기계라도 이게 수십 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의사의 그 섬세한 손맛, 직관 요거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센서가 막 늘어나도 허준을 따라올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로봇 수술이 다 이제 그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로봇 수술이 아까 전에 뭐 센서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로봇들도 추가적인 센서를 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인 절개를 지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환자에게도 추가적인 절개도 들어가고 시간이 또 더 많이 들고 또 비용도 그만큼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봇이 또 항상 이제 잘 맞는 경우가 많은데 또 우리가 플래닝을 했던 거랑 또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뭘 믿어야 될지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럴 때는 결국은 이제 저희의 베테랑의 저희 경험을 믿고 저희가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정말 로봇을 쓸 때가 정말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인공관절, 저희가 지금 로봇을 가장 많이 하는 인공관절 수술로 봤을 때 우리가 손으로 할 때는 1mm, 1도가 어느 정도 이거를 틀어야지 1도가 바뀌고 1mm가 더 깎이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기구, 개인화되지 않은 정해진 프로토콜에 딱 고착화되어 있는 기구를 가지고 그 기구에 사람을 맞춰서 우리가 수술을 했다면 지금 로봇을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1도나 1mm씩 이렇게 조정을 미세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인공관절을 사람에게 맞추는 이제 그러한 수술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환자들이 이제 기능적이나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나온 저희의 경험과 이제 나온 논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또 얻고 있고 이제 그럴 때는 이게
역시 로봇이 앞으로는 더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또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과에서 라식 수술 같은 경우가 사실 사람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로봇이 이 움직이는 눈동자를 트래킹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사람이 이걸 따라가면서 어쨌든 이 각막 절편을 만들고 나서 이제 수정체를 좀 보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 로봇이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레이저를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 됐다고. 이런 거는 사실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분야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발전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가 좀 곤란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돼요. 1번,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정밀하게 뼈를 깎지만 가끔 시스템이 블루 스크린이 떠요. 예, 그래서 완전 그냥 난리가 나. 이럴 가능성이 0.001%가 있는 최첨단 자율수술 로봇에게 받는다. 2번,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휴먼. 하지만 30시간 연속 수술로 후유증으로 손을 아주 미세하게 떠는 전설적인 정형외과 명의,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로봇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네. 나만 아니면 된다. 그렇죠. 뭐 저만 아니면 되겠죠. 너무 확률이 높잖아요. 안전하게. 왜 그러시죠, 근데? 사람도 사실은 1000분의 1의 확률로 손을 떨지 않더라도 그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질 네, 수도 있고. 네, 그럴 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 정도까지의 정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저는 사람이 수술하는 것과 사람이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 그 이상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결과 예측을 또 할 수도 있는 평균적으로 그런 로봇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같은 조건일 때는 사실 로봇의 저 먹통이 될 확률이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확률이다. 확률로서 봤을 때는 로봇이 유리할 것 같다. 그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김성환 교수님 의견 듣고 나니 저도 로봇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셨어요? 네, 원래 좀 고민됐었는데요. 고장날 확률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낮은 편이고, 그리고 그 고장이 났을 때 다음 프로시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보통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상품이 되니까 저는 이제 그걸 믿고 로봇을 할 것 같습니다. 로봇의 정밀함 그리고 의사의 따뜻한 판단, 이 두 가지가 지금 분리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사실 가장 완벽한 수술이 되지 않을까, 그죠? 이 열의가 있는 의사가 함께 참여해서 그 완벽한 로봇의 그 0.00001%의 그 먹통이 될 가능성까지 상쇄를 시킨다면 야, 얼마나 완벽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 수술실을 나간 이후의 삶입니다. AI가 이제 결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왜 예후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우리가 환자가 무릎이 아프더라도 네. 수술이 도움되는 환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가 좋은 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인공지능이 결국 나의 철학을 배우면 의사에 맞춰진 AI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정형외과 의사, 이 수술 실력보다 데이터를 읽고 AI를 활용하는, 제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